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교통사업처 오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도시공사에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제목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이고요. 발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김광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지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소 모빌리티 관련 정책과 연구를 좀 토대로 해서 평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를 진행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교통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연구원을 있다가 국토연구원에서 일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고 나서 2012년 3월에 한국교통연구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전문 파견을 1년간 2014년부터 다녀왔습니다. 박사학위는 참고적으로 브리거니아 유니버시티에서 하기도 했고요. 거기는 사립대입니다. 잘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왜 수소 경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두 개 국내의 수소 모빌리티 기능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수소 모빌리티 관련 수행 과제를 했었는데 그 과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왔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평택시의 그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도 이제 우리 어제부터 그 허리케인 태풍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더 심해지거나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한국의 기후 변화가 엄청 많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보다 2020세기 말에는 2.9나 4,000도까지 중간에는 아마 태풍이 더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탄소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수소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사용 과정에서 순수한 물만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무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전 세계가 필요하고 있는 1헥사줄입니다. 헥사줄은 10의 18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헥사줄인데 그거를 따지면 수소가스는 700만 톤 정도 되고 1헥사줄. 사용을 1.7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은 8헥사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2020년은 10헥사줄, 그 다음에 2050년은 78헥사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소가스로 따지면 얼마 톤이 필요하고 석유로 따지면 얼마 톤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소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의 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지금 탄소 국경세를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고 22년부터 국경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8개국이 참여하고 인구 5억 명의 유럽연합이 있는데 전 세계 GDP는 24% 정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3위 교육국이 되는데 만약에 탄소 국경세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타격이 올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선진 중심의 탄소세 도입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순위가 전 세계에서 7위 정도 2020년 기준 그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앙정부에서 탄소 가격 체계 분석 및 탄소세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적용할 건데 일단은 탄소 가격을 예측해 보면은 현재 1톤당 2달러로 보게 되면은 2040년은 톤당 75달러, 세계 운행은 2040년에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탄소세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1톤에 118달러.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이 어떤 피해를 가고 있는지 옆에 표에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81만 1,481톤인데 이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만 529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돼서 이걸 탄소세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탄소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수소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배출 결가스를 살펴봤을 때 CO2가 91.3%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CH4가 4.81, N2가 이산화질소가 1.98,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 제일 많은지 확인해 보시면 CO2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CO2의 국내 온실가스 중에서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건 이제 에너지 파트 중에서 수소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9조 8천만 톤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1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배출량입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수송이 들어가고 있고 타 에너지에 비해서 교통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매체에서 이제 수소가 필요하다고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게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지금 뭐냐면 스토리지 타임, 저장 시간이랑 그 다음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이 뭐냐면 가장 X축에서 가장 멀수록 Y축에서 제로에서 가장 멀수록 가장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 좋은 에너지가 수소고 이 수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각종 분야에서 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아시다시피 열과 전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화학 반응을 했을 때 열과 전기를 내기 때문에 열과 전기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저장시 높은 에너지密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적은 운송 손실, 전기 에너지 대비 한 10% 정도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액화수소나 고체 수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저장이 되거나 수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말 그대로 제일 가볍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로 공중으로 그냥 분해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이 수소는 폭발할 위험이 있고 원자 폭탄이다. 또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소가 원자 폭탄이 되려면 그만큼 압력과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삼중수소가 되는데 H2가 아니라 H3가 되어야 되지 그게 무서운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자 폭탄이나 그거를 쓰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소는 안전하고 이제 안전하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제 여기는 가장 가볍고 그리고 수소가 이 다른 위험성을 비교해보면 그 이중에서도 그 도시가스랑 거의 비슷하게 안전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수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가 왜 안전한지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수소가 가장 가볍기 때문에 공중에서 바로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가장 낮고요. 그래서 연소 항계가 낮고 무거울수록 폭발 위험성이 높은데 이거는 좀 LPG가 좀 높은 편에서 위험한 게 좀인데 수소는 만약에 노출 시에 위로 확산되면서 폭발 위험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보여드리는 게임에서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동향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제부터 우리 전국에 우리 태풍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태풍이 이제 많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환경 규제가 강화를 해서 에너지 전환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모빌리티 활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가지고 또 탄소 배출권이 탄소 국경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기업들의 그 ESG 금융 산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및 환경 이거 뭐냐면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업에 그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경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행태나 산업 현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가 만약에 확산됐을 경우에는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소 시장 경제는 한 12조 정도가 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EU가 한 2.6조 달러가 되고 미국이 3.5조, 아시아가 5.3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시아가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30개국, 한 30개국이 좀 넘었습니다. 30개국 이상이 지금 수소 경제 로드맵, 우리나라의 그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것처럼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400개 이상의 그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보면은 이제 수소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크레이지를 사용해서 친환경 수소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소 불기선이라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수소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필바라 사막에서 수전의 수소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 호주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쪽에 수소를 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의 수소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수소의 수소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30년에 보면은 수소 전기차 공급 계획을 보시면은 미국은 한 100만 대, 독일은 180만 대, 그 다음에 중국 100만 대, 일본은 9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1000개소에서 900개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효과를 보시면은 약 18%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소견이고요. 그리고 60억 톤의 CO2가 저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효과는 한 3천만 개의 잡이 형성되겠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2.5조 원의 달러가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고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의 전반적인 경우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거에 맞춰서 수소 경제의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수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금 유도하고 있고, 민간도 이제 재작년부터 민간도 2020년 후반기부터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와 타에너지 차의 비교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아직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제일 가장 가장 비싸다는 얘기죠. 가장 비싼 쪽에 속하고 있고요. 전기차로 조금 여기랑 수소차에 비해서 조금 싼 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수소는 공해 발생이나 저탄소나 주행 가는 거리나 연료 주입 시간을 보시면 굉장히 사용자가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생 소나무를 106개의 도로를 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수소를 사용하자고 이제 전반적으로 수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수소 경제가 필요한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전기차랑 계속 많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왜 수소차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년에 수소 경제 이행 계획을 중앙부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이다.
말 그대로 이제 수소는 온실가스니 미세전지도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다. 사실은 그 그린 수소가 정확하게 저렴하게 생산자가 저렴하게 생산된다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소 에너지가 가장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도 어차피 타 에너지를 보면 석탄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해서 에너지의 뭐냐면 전달, 생산 전달 활용, 그러니까 전주기, 수소 전주기라 해서 그 맨 처음에 생산 전달 활용하는 그런 데 있어서 새로운 산업화를 창출할 수 있고 전통 산업과 같이 융합해서 제도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메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력계통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 및 유연 발전을 해서 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저감하고 전력계통 유연성을 안정화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름 시장에 여름이나 겨울 아니면 낮과 밤 사이에 전기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거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고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생 자립도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소를 사용하자는 게 수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두 개의 수소 모빌리티 경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수소 경제 노드맵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수소 경제 전략 노드맵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40개국이 만들어져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호주나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 국가, 그 다음에 북미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미랑 캐나다, 그 다음에 남미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한아세안 국가들에서 이번에 제가 이제 한아세안 그 국가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수소 경제 과정에서 저희한테 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 수소 경제 로드맵을 하나 만드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정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시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장기 로드맵인데 지금 25년, 35년, 50년까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카페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년, 그 다음에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량을 정해서 수소차를 몇 대, 어느 지역에 몇 대를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25년까지, 그 다음에 35년까지, 50년까지 해서 에너지 비율을 어느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충전소를 어느 정도 만드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것도 보게 되겠는데 그 장기 목표로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10,000개 정도가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000개 정도로 보는데 10,000개, 다 5배 정도 높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5만 대에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만 대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이고요. 연료 전지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그냥 물 모르고 수소 경제를 나간다면 다시 또 똑같은 케이스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또 에너지에 또 중국의 뭐냐면 옆에 주변국과 선진국에 의존한 그런 케이스가 생겨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은 일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얘들이 포커스를 맞춘 걸 보면 수소량을 어느 정도 선점해서 그 다음에 비용을,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겠다는 거, 그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하고 모빌리티에서 충전소를 어느 정도 만들겠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마지막 표에 보내드리겠는데 2003년 거를 보여드리겠는데 어느 정도로 보여지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에 중점적으로 차리고 있는지, 공급하고 활용 측면에서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얘들이 조금 빨리 준비되고 있고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수소 충전소를 하게 되면은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린데라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소 전문가들은 아실 거예요. 린데라가 나오는데 이게 독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기술과 그다음에 계획이 같이 가고 있고 여기 특히 보시면 이렇게 H2 모빌리티라 해가지고 그 민간과 정부가 50-50쯤에서 합작을 해서 나아가겠다는 걸 보시면서 아 우리도 그 2020년에 이체 그러면은 수소 로드맵 2.0을 내면서 민간 합작을 많이 유도를 했긴 했는데 50%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독일이 좀 약간 현명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90kg당 한 대씩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도 이거에 맞춰서 뭐 30kg 하나씩 2040년에 그렇게 만들겠다고 저희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수소, 근데 어떻게 지금 거버넌스 체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요거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응해서 수소 경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수소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로드맵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민간과 같이 하는 케이스에서는 독일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2020년 12월에 개발을 했는데요. 얘들은 뭘 해야 되는지는 그냥 수소 전략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8개 분야로 필수 요소로 나눠서 그 다음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고 나서 수소 경제를 하겠다는데 이제 좀 구체화가 좀 약간 다른 나라보다 떨어집니다. 그냥 이거 하겠다 이런 그냥 선언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도 그냥 어느 시기에 어느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 이동수단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어느 분야를 어떻게 구축하겠다고 해서 요건 약간 교차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2022년에 일본은 4만 대 160개소, 미국은 10만 대 100개소, 중국은 5천 대 100개소, 독일은 65만 대 400개소, 우리나라는 310개소에 8만 1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일본은 80만 대 900개소, 미국은 100만 대에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중국은 100만 대에 1000개소, 독일은 180만 대에 1000개소.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우리 게 나오거든요. 우리 거 나온 거를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2022년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어떻게 그걸 달성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향을 딱 수소 경제 주요 핵심으로 다뤄보면은 6개를 볼 수 있습니다. 딱 6개를 볼 수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7개 정도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2019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소 경제 관련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1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2020년 7월에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소 비전 2.0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마지막에 이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을 조금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수립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행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앞으로 뭐 하자는 거고 이거는 구체화를 시킨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작년에 올해 5월에 수소 학회에서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그 학회, 군산에 있는 군산 전시장에서 그 학회에서 수소기술 경제 로드맵 2.0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로드맵은 말 그대로 세계 연료전지 수소탄 연료전지 시장 세계 시장 1위를 달성하자. 그리고 그린 수소 산업으로 진입해서 세계 최고의 수소 경제 선진국가로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40년에는 말 그대로 620만 대로 수소차를 만들고 1200개소, 그 다음에 520만 톤을 통해고 이 수소 공급 가격을 3,000원으로 줄이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경제 이행 계획에서는 이제 이 법의 토대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수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보시면은 22년에 8만 1,000대, 그 다음에 6,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2년에 충전소는 310개입니다. 그 다음에 2040년에는 62만 대, 그 다음에 수도 간격고 공급 가격은 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도 충전소는 1,20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전략을 보시면은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소중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전략으로서는 이렇게 준비기, 확산기, 선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도 지금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소 경제를 지금 준비기에 조금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는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숫자를 보시면 22년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5년에는 2030년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2030년 숫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40년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에 수소 모빌리티 파트에 어떤 파트가 수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지, 이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소차 양산 체계 구축 및 보급 확대가 나오고, 두 번째가 수소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전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소 부분에, 교통 부분에 수소트럭 활용, 수소 충전소 및 정보 확대, 자동화 확보, 선박, 열차, 드론 등 기타 활용량 확대. 그래서 수소 경제 활성화에서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 이렇게 5가지의 기본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소 비전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1월에 나온 비전 입전령에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310개, 10개소에서 2040년 1200개소, 그 다음에 8만 1000개에서 620만 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2.0에도 똑같습니다. 민간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고, R&D가 대폭 지원됐다는 거고, 지역 생태계, 규제 완화 33개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전 2.0인데, 1.0하고 2.0하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숫자를 사용하는데, 단지 하나, 민간이 확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도 이렇게 좀 약간 자기 홍보 시기를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민간 투자가 30년까지 43조 원인데 어떤 기업이 주로 들어오는지, SK, 하나, 현대, 효성, 포스코, 이렇게 5개 업체가 주로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중소중견업체가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관련 로드맵입니다. 관련 로드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육상, 해상, 항공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거의 개발이, 요거 특장차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시가 돼서 여기서 이제 상용 개발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열차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마 조금 더 당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수소기술 로드맵 2.0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구 쪽에 보시면은 다 전반적으로 당겨졌다는 걸 보시면 이건 1.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개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소 충전소 구축 계획에서 보시면은 지금 22년까지 310기,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2022년 4월 달까지 해서 172기가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40기 정도, 그리고 올해 안에 140개를 해서 310기를 맞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에서는 독일처럼 40년에는 반경 50km 안에 충전소를 하나씩 수립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도 한 4만 대 정도 보급하겠다는 게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지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나중에 수소 충전소 할 때 요 경제성, 편의성, 안전성이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거의 되고 있는
이건 그냥 그때 이 활성화가 2019년도에 과제로 해서 형성된 과정인데요. 이거보다 좀 많이 변경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준에는 아직 요거에 따라가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도 굉장히 무지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이렇게 쭉 기본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수소경제를 만들 때, 수립할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경제성, 안전성, 평이성이 요게 그 보통 평가 목표를 보고 있고 전국에 뿌려질 때 이 정도 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정부의 그 정책을 봤는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20년의 사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수소 관련 그다음에 21년에 사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각 부처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것은 말 그대로 산자부입니다. 산자부가 가장 많고요. R&D랑 전반적인 그 충전소 실증 사업이랑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그 분석 결과고요. 근데 환경부는 말 그대로 수소 충전소랑 수소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그 산업 산자부에서는 그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환경부에서는 요 특별히 충전소랑 사업 자동차만 하고 있다는 거.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시범도시하고 그 자동차 관련된 그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했다는 사실은 대중교통 체계 구축 지원이 사실은 저희가 했던 이제의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2억 정도 들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수소 도시 관련해서 됐고 자동차 평가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에서 이게 화물차 시범 사업 했다는 거 보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충전소 구축 사업에 고속도로에 구축된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고 해서 15개가 구축된 거 그다음에 전기차 안전검사소 그리고 나머지는 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기부가 안전을 그러니까 R&D를 해야 되는데 모든 R&D는 산자부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컨트롤 타워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다음 장에 보시면 22년도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데다가 돈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산자부 같은 경우는 4조 7,280억 정도가 되고요. 환경부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 11조가 아니라 9,890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틀립니다. 8,920억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좀 약간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 그 저희가 이거는 뭐냐면 그 에너지 신문을 토대로 했는데 이게 좀 다른 게 좀 섞여 있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여기 좀 틀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산자부가 아직 더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 개발이 가기부로 많이 넘어갔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해양수산부가 선박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계속 수소 도시 쪽으로 많이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30년까지 한 10% 정도의 그 도시 수소 도시로 시범 도시가 아닙니다. 수소 도시를 조성하겠다 해서 올해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올해 수소교통 복합기지로 공모사업이 아마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남았고 그다음에 그 물류 쪽도 해서 물류도 아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전반적인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법을 시행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국민이 같이 어떻게 수소 경제를 잘 이끌어나갈 건지, 그다음에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방향을 해가지고 경제를 예산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예타 같은 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충전소를 어떻게 확충할 거고, 그다음에 연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수도경제위원회는 올해 지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과제가 저희 과제 결과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경제 이행기본계획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기본계획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도법,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수도법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전략을 좀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경제 이정표가 어떻게 하는지 요 파일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파일이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서 언제든지 이거는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그 전주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주기 플러스 수용성이랑 그다음에 통합 발전에 대해서 6개 국가에서 그 전문가들, 산학연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훑어보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 목표와 그 다음에 평택시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수립하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도 충전 인프라인데 사실은 2022년 7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원하시면은 그 22년 7월까지 자료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환경부 자료인데 지금 과제하면서 얻은 자료인데 그걸 공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만 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31만 대 정도 돼서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한 33만 5천 대 중에서 한 10%가 참가를 못하죠. 2, 3% 정도뿐이 수소차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합차는 그러니까 승용차는 2만 621대고요. 승합차는 152대인데 22년 7월 현재는 182대고 지금 8월 말 현재는 215대 정도. 이건 215대는 현대 측 자료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5대 정도고 올해 한 10대 정도 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충전소인데 충전소에 보시면은 각 연도별로 지금 어떻게 구축되는지 2021년에 가장 100기 정도 구축됐고요. 그래서 지금 22년에 3월까지 2기가 구축돼서 전반적으로 172기가 구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말 그대로 112m 거의 2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00배 보시면은 260에 600배 정도 좀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급속도 그렇고 그 완속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누가 많이 구축했는지 환경부가 가장 많이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그 다음에 지자체, 민간이 한 40기로 좀 많이 구축됐고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년, 20년, 21년에서 19년하고 21년에 민간이 가장 많이 구축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많이 구축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고속도로가 16개 정도로 42개 정도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이 한 268개 정도. 전반적으로 이거 숫자가 좀 약간 안 된 것 같은데 192에서 260까지 맞네요.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맞습니다. 310기인데 아시다시피 환경부의 올해 목표는 310기입니다. 가에서 310기, 170, 내가 140, 그러니까 138기를 더 구축해서 310기까지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차량이 조금 목표의 달성이 조금 약간 빈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딱 이 실금액과랑 내연기관차를 딱 보시면 거의 유사하죠. 그 뭐냐면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7천만 원짜리를 3,700만 원에 팔고 있고, 근데 요 지방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많이 내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평택시도 방문을 했었지만은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전기버스는 지금 1.3억이잖아요. 근데 전기버스는 0.8억이면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전기버스는 그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1.3억이 없어도 산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뭐냐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자한테 혜택해 주는 그런 보너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달 매달 달달이 그 월세로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수소 시내버스는 뭐냐면 스택이 5년만 지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버스는 전기버스는 9년인데 이 보증기간이 5년만 되니까 그런 것도 단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게 저희 수소 전문가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환경부에서 화물 청소차는 뭐 거의 100%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그 평택 같은 경우에 이제 평택도 사실은 그 수소 모빌리티 특구 관련해서 올해 3월에 할 때 청소차로 구입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창원에서 수소 청소차 5대를 실증 사업을 했거든요. 그 수소 청소차 실증 사업 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아마 비디오도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장점인지 보시면은 조용하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물 손도 씻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를 좀 약간 중점적으로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각 시기별로 수차 등록 테스트랑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기당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 파란 거는 말 그대로 충전소도 차는 많은데 충전소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엄청 걸리는 케이스고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차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덜 걸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굉장히 부하가 많이 안 걸린다고 나오는데, 제가 봐도 아직은 그래도 지금 약간 수소차 중단주의가 좀 주춤한데, 계속 중단되면 충전소가 계속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연료 유형별로 보시면은 수소차가 전 차 중에 한 0.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기차가 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런 추세를 가면은 탄소 중립 2030이나 NDC나 2050의 탄소 중립은 물 건너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이 이제 수를 해야 되는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국내 동향을 보면서 어떤 시사점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점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측면을 지속성, 계획성, 전략성, 적극성, 어떤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이 글로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지향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소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여기에 수소 사용량이 50% 재생에너지로 나오는데, 이 탄소세 도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야 되는지, 국가별 수소 전략을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탈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다가 약간 주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도 괜찮았고, 그리고 계속 지속으로 나왔는데, 약간 요게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한 2,200억 정도가 수소 예산이 깎였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주춤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본하고 같이, 일본보다도 좀 약간 더 나아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 관점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수송 활용 부분에, 특히 교통 부분에
좀 많이 투자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도 설정에서 우선순위는 설정이 같이 사실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환경적 변화와 결합된 수도 경제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나라와 어떨 때는 협력하고 어떨 때는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수동적인데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도 차량, 그 다음에 수도 충전소의 변할 때 어떻게 변화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증가고 빨간 거는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 좀 적극적인 투자와 그 다음에 차량 확대가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차와 전기차 어차피 넷제로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냐면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은 어차피 전기차와 수소차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장점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기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계성, 그러니까 각 부처 간의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조금 어떤 거는 협력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담당자들은 이제 자기가 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타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어차피 같은 정부다 보니까 협력해서 윈윈하는 정책을 좀 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법제도인데 수도경제 기본 계획이 없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수도경제 이행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약간 연차별 시행 계획이라든지 재정 계획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보조금이 내연기관차와 수소차와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소를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수소 모빌리티에 관련된 거를 좀 고민하기 전에 전에 한번 이제 저희가 했던 과제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할게요. 어떤 과제를 했고 그러면 제가 어떤 쪽의 전문가인지 아시게 될 거니까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평택시의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같이 논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20년 5월까지 한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수소 버스에 연료 보조금 주는 과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3,500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가격을 아시겠죠? 1kg 비싼 데는 8,800원, 조금 울산 같은 창원 같은 경우는 8,000원,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더 쌉니다. 7,000원까지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제 요번에 전반적으로 지자체 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지자체에서 10,000원까지 가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요거 과제랑 똑같이 해가지고 저희 트럭에도 화물차에도 연료 보조금을 주는 수소 화물차에도 연료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우리 연구원에서 물류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3,500원짜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A, B로 나서 어느 정도로 되는데 근데 이 버스만 적용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물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전략 수립 연구를 2020년 5월부터 21년 5월까지 12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말 그대로 뭐냐면 수소를 교통복합기지, 그러니까 수소를 교통이 모이는 것도 있고 뭐냐면 수소를 교통 거점인 그에다가 어떻게 구축할 건지 수소 충전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말 그대로 이거는 저희가 왜 했는지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교통시설을 구축하게 했고 가업의 방향은 최적입지 발굴 및 구축 체계 합리화를 하고 교통교통 분야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수소 경제에서 그다음에 교통수단 간의 융합과 추진해서 미래 이동성을 체계화시키겠다는 게 저희의 연구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수소교통복합기지의 정의 및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분류도 하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좀 약간 그 대한교통학회 교수님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 사실은 평택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저 수소 경제 쪽으로 그래서 많이 오리엔트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7개 도시가 그 공모를 했었는데 평택이 1등을 해서 수소교통국가기지를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는 지금 올해 안에 구축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복합기지, 수소교통복합기지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통거점에 대용량 시설, 용량 저장 시설 및 부대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소 충전 기지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요게 말 그대로 교통거점인데 한신센터, 철도역, 공공터미널, 항만 등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1,500km 정도 70억이라고 하면 이건 대용량 충전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60억으로 지금 나와 있고 70억으로 70억, 60억에서 70억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대용량 충전소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요. 액화 충전소는 참고적으로 100억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규모 같은 경우는 70억에서 150억 이하로 했고요. 대규모는 150억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는 그 수소교통복합기지를 한번 기능별로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나눠봤을 때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20년 12월부터 21년 4월까지 해갖고 그 수소충전소 이게 승용차 위주로 보시면 중전기 배치 기획을 하는 수립했습니다. 전국에 310기랑 250기를 전국 시도별에 얼마나 깔아주는지 얼마나 배치할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역별 균형적 배치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제를 했고요. 이 과제를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4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310개 중에서 지금 그리고 그 뭐냐면 중기적으로는 한 50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너무 이 숫자를 그냥 비율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약간 오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그림으로 놨는데 지도 몇 장을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교통물류거점 수소충전소 노드맵인데 이건 말 그대로 화물차 수소충전소의 그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걸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검토해서 보고서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물류거점의 수소 인프라 확충 방안이나 그다음 민간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프라에 없는 로드맵을 수립해봤습니다. 로드맵을 여기서 발표를 할 거다가 너무 우연해가지고 나중에 원하시는 그 자료를 저희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작년에 또 이거 8월 30일까지 과제입니다. 8월 30일까지는 과제인데 요거는 앞까지랑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은 상용차다 보니까 버스랑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랑 트럭을 전국에 충전소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4개월짜리인데 한 달 연장해서 5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버스랑 트럭의 연령이 그러니까 유종별로 나눠서 그 전기차랑 수소 빼고 유종별로 나눠서 그리고 그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그 구분된 거를 가지고 앞으로 대표차 계획에 보면은 그 연령을 보시면은 버스 같은 경우는 11년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7년.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경우 21년짜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령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걸 다 바꿨을 경우에 수소차랑 전기차를 바꿨을 때 퍼센테이지를 구분해갖고 저희가 그거를 수요 예측을 해서 연도별로 수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전국에 다시 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소 모빌리티 특구 이 평택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이거 이제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기능 분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국토교통부 소속의 카이아에 이제 카이아라고 아실 거예요. 국토교통 R&D 연구 R&D를 담당하시는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작년부터 25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수소를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저희가 수전에 수소를 만드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그 개발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 국내 실증을 하는데 실증하는 방법은 수소 버스 2대를 저희가 국내 수소 버스를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택에서 만약에 오셨으면 평택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전만 의식을 해갔고요. 대전에 있는 그 1001번 버스, 세종에 왔다 갔다 하는 오송에서 대전까지 왔다 가는 그 버스에다가 시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통공사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 전반기에 시승을 해서 시승이 끝나면 그걸 그대로 UAE 아부다비에 지금 저희가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 그쪽으로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수출을 하고 거기서 수소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들을 똑같이.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산화를 하고 수전에 그다음에 생산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 체계를 해서 이거를 토대로 UAE에 수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2개 기관이 있고 1단계 사업은 말 그대로 내년까지 국내 실증을 끝내고 24년부터 25년까지는 해외 실증을 하는데 저희 연구원이 맡은 부분은 해외 국제협력입니다. 첫 번째 국제협력, 두 번째는 버스 관련해가지고 앱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 마지막에 왔는데요. 평택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같이 논의를 제가 정답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아니면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우리 여기 그리고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의 오늘 한 강연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택시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구는 56만 4천 명. 10년 전보다 아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한 13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도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택시는 잘 나가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산도 좋고 인구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출산에 의해 이렇게 증가가 되면 정말 행복한 도시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제 때문에 그러면 기업이 많거나 아니면 사업체 종사자가 많아서 이렇게 줄가는 것을 보이는데 그런 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보시면 한 2조 한 1,000억 정도의 그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 올해 650조인가 알고 있습니다. 650조 정도가 올해 2023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30분의 1 정도의 한 도시가 30분의 1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다면 이 전국 규모로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도 보면은 3만 이게 뭐냐면 사업체가 3만 7천 개, 3만 7,500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 수는 23만 4천 명 정도가 되는 거 보니까 특히 2010년보다 19년도에 거의 2배가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건 8만 정도 늘었다는 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 사업체가 잘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GRDP도 지역 개인당 1인당 지역 생산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에
2배가 넘습니다. 2배는 약간 안 됐지만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아산, 울산, 그리고 평택이 10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세종만, 제가 살고 있는 세종만 해도 3,8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여기 6,100만 원을 넣으면 세종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중요했거든요. 성장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버는 도시라고 저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잘 형성되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그러면 이건 이제 산업도시랑 산업단지랑 이거는 사실은 그 평택시 내부 자료인데 그러니까 교통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여기서 뭐 아직 이 평택시를 가지고 연구를 안 해서 그런데 어느 파트가 교통이 채점되고 그다음에 어느 파트에 주로 대중교통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그런 분석이 들어가면은 그 수소의 역할이 뭔지 그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 빨간 것도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중요한 거는 SRT나 KTX도 지나간다는 것. 그러면 KTX 경부선 같은 경우는 여기 아산하고 이쪽에 천안 쪽 역에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역에서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 약간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빈자리가 이런 산악지역이겠고 녹지 지역이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인 것도 산업단지 잘 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평택시 내부자료에서 이거는 이제 수도교통국가기지 때 저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된 자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핵심 포인트는 거의 같습니다. 생산기지 같고 여기에 복합기지 있고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랑 요 도면이랑 요 도면의 차이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수도 모빌리티 특구의 이용이었고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하게 다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제 상용차 중심의 대용량 충전소가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복합기지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체화를 시켰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지 하나가 안타깝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울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울산은 조금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쪽에서는 약간 철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쪽에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들어갔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들어갔다, 이런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 없이 그냥 여기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는 사실인데 그런 이제 철학적인 관점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 세우신 분이 아마 같이 여기서 동참했으면 같이 여기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이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철학이 들어가면서 다른 생산이나 아니면 활용이나 생산, 활용, 저장 같은 것들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화됐었는데 그게 조금 빠졌다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요와 공급은 잘 파악을 해서 잘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트럭도 청소차도 아까 말씀드린 청소차도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도 지금 체계적으로 바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잘 들어갔다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좀 만들어봤는데 그러면 평택시 수소 활성화 방향에서 기본 방향을 뭘로 잡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일단은 수소 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유가 뭐냐면 이 정부만 계속해서 평택시만 지자체 시만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시 안에 있는 민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있는 민간기업이 이 평택시의 수소 충전소나 아니면 수소 관련 산업에
그냥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수소 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이 얘기는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소 에너지가 향후 기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수소가 전기보다 좋은 이유를 좀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더 강화시켜서 수소가 왜 필요하다는 걸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소 전기기 관련 인프라 시설이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보시면 충전소라고 생산 시설, 그 다음에 다른 산업과 연결되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산과 이용은 있는데 그 다른 산업과의 그런 연관성, 그 다음에 타산업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더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수소 가격을 좀 내리기 위해서 수소 생산 시설에서 뭐 펌팩시 전반적으로 뭐 수소 파이프라인을 깔아준다든지, 그러면은 수소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4,000원, 5,000원까지, 요즘 사실은 파이프라인을 넣으면은 그 2기압 정도로 해가지고 싸게 쭉 깔아드리면은 한 2달러 안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2달러 아니면은 다 2,000원, 500에서 3,000원이면은 생산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생산 가격에 수송비가 안 들어가는 거를 파이프라인을 다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도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좀 전략을 해서 수소 가격을 내린 다음에 그 수소 가격을 그대로 이제 펌팩시만 활용하고 그 대신 타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 받아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약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충전 인프라가 아까 제가 했던 과정은 이제 균형 배치, 작년에 했던 과정은 균형 배치였거든요. 승용차에 선택과 집중은 상용차고, 그러면 승용차와 상용차의 충전 인프라를 좀 약간 어느 쪽에 상용차가 많은 부분은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역별 투자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인 데는 그냥 승용차가 불편하지 않게만 깔아주고 상용차 시설에 승용차를 뭐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접근이 필요해서 이런 토대로 해서 수소 에너지의 경제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 첫 번째 기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타 지역에 보면 조금 잘 돼 있는 지역, 그 창원이나 울산을 제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그저께 이제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날 창원에서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왜 수소 대중교통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그걸 이제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그 파일을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수소버스의 대중교통에 투자를 강화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타면서 일반 시민들이 타면서 수소버스가 굉장히 좋네, 편안하고 그런 걸 느낌으로써 수소 에너지가 우리도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 관련 시설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왜 안전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산자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한 200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용성 확보에 대한 홍보를 해서 특히 대중교통 하는데,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하는데 수소가 뭐가 좋은지, 어떤 게 수소버스인지도 전기차 수소버스 구분이 안 되니까 수소버스가 더 좋은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많이 했다고 정부 체계를 더 구체화시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 도입 등 해가지고 수소 경제의 편의성을 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소 경제의 대중화를 먼저 기반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민간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그 좋은 제도라도 나중에 그러면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일단은 민간 투자를 확대를 시켜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에서 민간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택시의 적극적인 투자나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대기업 SK라든지 아니면 그 SK가 지금 요즘 쉽게 얘기해서 액화수소를 지금 많이 인천 쪽으로 인천에서 올해 3만 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SK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해서 평택시도 좀 투자 좀 해라. 우리 1만 톤이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는 수소 관련 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산업들을 유치를 해서 평택시도 한 2025년이나 좀 한 5년 뒤에는 창원시에 버금가는 수소 도시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우리 처장님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그냥 평택시 혼자 하지 말고 수소 구입도 못 갖게 되던 사실은 가스 기술공사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아니면 충전소 만드는 회사 하이젠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넷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해서 어떤 중앙정부의 공무원 사업을 적극 지금도 많이 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가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R&D 쪽으로 좀 약간 더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소 모빌리티에 대한 지속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교통 쪽에서 대세는 이제 4차 산업과 IT 산업과 그거를 융합해서 통합해서 만드는 게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가장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가 이게 첫 번째가 어떤 첨단화가 되겠죠. 기술의 첨단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빌리티의 전기화. 그래서 수소차나 전기차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공유화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융합된 게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장 기본 요소인데, 그 파트가 하나가 수소거든요. 수소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소 모빌리티의 전략을 좀 활용해서 이 전략이 평택시의 장래 교통 관련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장래 도시 계획이나 도시개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경제가 조금 약간 지속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예인데 굉장히 사실은 이제 수소 모빌리티 특구가 평택시가 굉장히 2022년 3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선도적으로 인천 다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은 버스 위주로 했는데 여기는 전반적인 걸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투자가 강화됐다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건데 수소 경제 경제성 효과성을 충족시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 상용차의 활용성을 강화시켰다는 거고, 수소 모빌리티의 공통성을 확대시키고 수소 산업체의 우월성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평택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극 투자를 하면 전국에서 이제는 수소 도시하면은 제가 5년 뒤나 가까운 시일에는 울산 창원이 아니라 이제 평택을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애 이렇더라. 그리고 평택이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 니네들 가서 너네들시도 당신네 지에서도 평택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시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는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앉아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사실 저는 이 수소차가 대중화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 친환경 시대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상용차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승용차가 대중화되면 상용차도 대중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승용차가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0.1%밖에 비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요즘에 넥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싶고. 근데 좀 이렇게 관련 연구를 하시다가 혹시 어떤 사람들이, 대중이 어떤 요인에서 수소차를 구입하는 게 결정되는지 RP조사나 SP조사 같은 걸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가장 사람들이 수소차를 구입하는 요인, 예를 들어 가격인지, 보조금인지, 충전소나 이런 인프라인지, 아니면 사실 뭐 차량이 지금 몇 개 없는데 넥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요인인지 좀, 아니면 RP 조사를 하셨다면, SP 조사를 하셨다면 어떤 요인이 추가되면 승용차를, 수소차를 구입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매력을 이끄는지 이런 걸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소 승용차가 왜 승용차로 가는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현대 측에서 아까도 우리 처장님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2021년 11월 28일 날 조선비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대차에서 넥소에 있던 스택을 관련해가지고 제네시스로 원래는 수소차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중단한다 그렇게 나왔고요. 예, 중단한다 그러면 이제 뭐 도요타라든지 다른 나라의 승용차 만드는 회사에서 다 전기차로 이렇게 추세를 바꿨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듬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수소 전문가들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면 뭐가 좋을까? 근데 이제 수소차의 장점은 뭐냐면 충전 시간이 적다는 시간, 그 다음에 중장거리를 많이 뛸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니콜라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맥켄지 조사해 보면은 100km 안팎은 전기차가 커버를 하겠지만 100km 이상이 되는 거는 수소차가 더 유리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좋다. 그러면 수소버스, 그러니까 중장거리 수소버스냐 중장거리 트럭이냐, 그리고 대형으로 갈 거냐 소형으로 갈 거냐, 그런 측면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소차 그다음에 상용차로 가자. 그렇게. 근데 하나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뭐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거 똑같은 효과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소차 버스 한 대가 승용차 40대의 탄소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소 버스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경제적이고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많이 느껴서 이제 지금 추세가 가게 된 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소차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유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7월 며칠 날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7월 20일경인가 그때 대구에서 모터쇼를 했거든요. 그때 수소차 제네시스에다가 스택이 올라가는 컨셉트카를 봤어요. 근데 좀 잘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쁘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차량이 다양하고 없어요.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승용차에서 상용차로 가는 게 조기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소차보다도 옛날에 수소버스랑 수소택시 관련해갖고 조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왜 수소차를 써야 하니? 왜 그러면은 근데 그때 가장 좋은 거는 환경입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것처럼 배터리는 방전하는 효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수소차는 똑같아요. 배터리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나누는 거는 거고, 거기는 충전
거기 그 안에 충전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충전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음 충전이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시간만큼 쓰는 거 아니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그 배터리 용량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서는 수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환경성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같은 가격 맞춰주기 위해서 국비랑 지방비에도 열심히 그리고 현대에서도 열심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환경적이고 소음이 적고 파워 좋고 정말 이거 넥소를 물어보시는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넥소가 굉장히 파워가 좋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네. 그 성노차 도입과 관련해서 평택시도 저희가 이제 그 초미세먼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초미세먼지 흡입 차량 같은 경우 그 CNG 연료를 하는 차량 6대를 도입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관련해서 좀 기다렸다가 수소차 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협의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수차 상용이가 아까 말씀하신 상용차의 도입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불투명하고 하니 그 장기적인 시점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어서 당장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CNG 차량 운영을 하고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여섯 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 도입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평택시 정책이나 정책도 평택시 정책도 수소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CNG 차량, CNG 충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그 수소차 도입을 하려면 어떤 뭐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 수소차를 공급하는 쪽에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에 수소차를 공급하시는 데는 딱 한 군데잖아요. 근데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 R&D 를 가봤는데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뭐 그 개발 생각 시기보다도 더 일찍 그거에 또 맞춰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연도별로 이제 조금 더 빨리 당겨진 거거든요. 우리 기술 로드맵보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청소차가 나와서 실증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차원에서.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얼마나 빨리 만들어주냐가 가장 큰 문제죠. 그것만 해결되면 지금 그 정부에서도 지금 준비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얘기하면 오프 더 먹게 됩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그 CNG의 보조금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너무 CNG를 그 무조건 하셔도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 연도는 제가 말 못 드리고요. 추가는 안 돼요. 추가 도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빨리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수요자가 아우성을 쳐야지 공급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는 지금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현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되게 많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에 1600대 팔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2019년인가 20년에 10대 나가고 올해도 한 40대 나온 거라고 그러거든요. 국내로만 돌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그거를 높이 돌릴 수 있는 계획이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는 정확한 물량이 확보가 된 상태고 여기는 그래서 좀 이게 공급자 이거냐면 그 청소차를 생산하는 업자랑 그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수요랑 수요자가 더 또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필요하다 빨리 줘로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가 현대 그러니까 공급업자한테 요청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주원력은 어디를 해요? 한국으로. 환경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량,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 일은 다 환경부입니다. 특히 청소차는 더 그렇습니다. 청소차도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처럼 그 요번에 그래서 그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몇 가지 뭐 분진 차도 보여줬고 몇 개 차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컨셉카가 아닌 거로 컨셉카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개발을 해서 실증하는 단계를 조금 앞당겨면 좋겠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청소차는 벌써 실증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끝나고 지금 창원에도 25년까지 뭐 거의 그 많은 청소차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아산에 그 천안에 있는 그 자동차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자동차 연구원 분소가 아니라 수소 그쪽 부서가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평택은 다 잘하고 계속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 산업과 특히 수소의 관련 산업을 유치를 좀 해가지고 같이 부분하지 않으면 그냥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그냥 생산과 그러니까 수소 생산에서 필요한 이용만 하는 그런 단계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거 내가 가끔 저번에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울산시에서 CNG차 개조해갖고 수소버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굴러가나 근데 이제 그 울산 속에서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술 쪽 하시는 그 수소 전문가분들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길이 빠지는 울산에서 길이 빠지니까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그 평택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이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뭐 타산업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수소 생태계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R&D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R&D가 좀 적극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전주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빌리티의 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런 네 가지 전략이 기본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만 궁금한 다 얘기가 되죠. 그 수소 국토부에서 수소 대중통차의 구축 지원 사업비 2억 원인데 이게 뭐 R&D 그 사업이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입니다. 1.9억. 우리한테 1.9억 주고 그 보고서 350페이지 냈던 그겁니다. R&D 뭐 이런 부분 좀 얘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이제 안테나를 우리 여기 도시개발공사 분들도 그렇고 이제 평택시 청에 계신 분도 뭐냐면 안테나를 좀 많이 세워가지고 그 각 부처에 어떤 사업이 먼저 나오는지 먼저 가서 발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늦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가서 발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래?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여기 관심 많네.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공모사업이나 어떤 할 때 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로가 이거 뭐냐면 나한테 방해만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